안녕하십니까. 오늘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중랑문화원 해설사, 제 이름이 홍성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 망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저와 함께 한 1시간여 동안 좀 이렇게 산책 겸 망우리를 한 바퀴는 다는 못 돌고 우리가 그 시간 내에 정해진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오시면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여기서 홍보 영상을 좀 이렇게 보고 망우리로 올라가면 좋아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시고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중근 선생님 동상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없었는데 신내동 어디 성당에 있던 안중근 동상을 아무래도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에 오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 싶어서 일리 오셨다고 그랬는데 결리사의 견이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은 의를 생각하고 위급한 상황이 될 때는 목숨을 아끼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 안중근 선생님 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잠깐 볼게요. 권진규 선생님인데요. 자소상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는 그걸 자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그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장 중에 한 분이신 권진규 선생님께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계십니다. 이 공간을 개관하면서 그 아드님께서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또 설명할게요. 자, 잠깐 이 건물도 한번 볼까요? 보통 건물하고 좀 다르죠. 보통 건물은 막 건물을 높이 올린다거나 좀 답답한 감이 있고 빌딩처럼 짓는데, 이 건물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모든 공간이 사방이 트여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이 여유로운 공간으로서 건물이라기보다는 좁은 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공간과 풍성한 자연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건물이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은 그 경계를, 그 사이를 넘나든다, 그런 뜻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길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고 자연을 넘어서 도시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 바로 망우역사문화공원입니다. 자, 올라가시겠습니다. 근심을 먹는 우체통이랍니다. 여기다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 있는 것을 적어서 우체통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망우본동 그 자치위원회에서 이 편지를 수거해다가 그 근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작업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사후에 묻힐 자리를 무학대사하고 전국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고개 넘어 동군릉 자리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를 정해놓고 고개를 넘어오면서 망우 고개에서 쉬면서 그 자리를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흡족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근심 걱정을 좀 잊어도 되겠노라. 그래서 잊을망 근심우 하여 망우라 하여라. 그래서 이 망우라는 지명이 정말 태조 이성계 임금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한때 이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그 인식 때문에 참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망우리에 오셔서 근심 먹는 우체통에 근심도 털어 놓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와 함께 걷는 사이길도 걸어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아시는 인물들이 누가 있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박인환 시인이요. 오, 박인환 시인님, 또 한용운 선생님. 한용운 선생님, 또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혹시 소의 그림 이중섭 씨, 이중섭 선생님 아시죠? 네네.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아사카와 다쿠미라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일본 사람이 이 망우리 공원에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을 너무 사랑했고 조선 총독부 산림과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받은 월급으로 우리나라의 그 민예품, 공예품 이런 거 돈 아끼지 않고 다 사들여갖고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하나도 안 가져가고 우리나라에 다 두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국립박물관 모체가 된 것이 이분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아셨고 저기 안창호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네, 안창호. 또 서화가 오세창 선생님도 계시고 이분들 외에도 우리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만 5, 60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와서 이분들만 공부해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는 다 마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차중락 여기 선생님 있죠? 화가 이중섭,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찔레꽃 소설가 김말봉, 자소상 받죠? 권진규 조각가님, 백치 아다다의 계용묵 선생님. 자, 이곳은 유관순 열사님께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망우리 공원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연보비가 있습니다. 연보비가 총 15개가 있어요. 이 유관순 열사 연보비가 생기면서 16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유관순 열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유관순 열사님 옥중에 있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좀 못생긴 얼굴 같죠? 근데 사실은 유관순 열사님이 굉장히 예쁘셔요. 요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귀엽고 예쁘신 얼굴입니다. 자, 유관순 열사님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다 알겠지만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화 학당에 다닐 때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유관순 열사는 다른 사람보다 아마 그 애국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유관순 열사는 친구들을 5인 결사대, 6인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만세운동에 합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때는 막 이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말렸겠죠. 막 못 나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타넘어서라도 뛰쳐나가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교문을 이제 폐쇄를 해버린 거죠. 실제로 유관순은 그 학생처럼 안 보이려고 아주머니처럼 보이려고 머리에다 수건을 쓰고 치마를 두르고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매달 며칠 몇 시에 아운의 장터날 거기서 만세운동을 하자 하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3천여 태극기를 그 장터에 온 사람들한테 다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일제히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감췄다가 약속된 그 시간에 다 같이 일제히 만세운동을 누군가 선창하자 다 같이 3,000명이 일제히 대한독립 불렀겠죠. 그러니까 일경에서 나와가지고 총칼로 진압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그런 희생된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저 같아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만세운동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결국은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시게 되지요. 근데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그냥 조용히 계신 게 아니고 1919년 만세운동 1주년에 옥중만세 시위를 또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우리한테 시신을 인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문당한 흔적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로 처음에 묘가 갔냐면 이태원 공동묘지로 갔던 거예요. 감시도 심했고 가족도 없고
무연고가 됐던 것 같아요. 비석도 하나 없이 그렇게 계시다가 1933년에 이 망우리 공동묘지가 생기면서 그쪽에 있던 그 무연고 묘 28,000여 기를 한 군데 모아서 화장을 해서 옮겨온 곳이 이 망우리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망우리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입니다. 이곳에 오셔야 유관순 열사님 만날 수 있습니다. 유관순의 뼈조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우리나라 그 훈장 중에 최고의 훈장을 받은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 유관순인데 이 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 지금 현재 유관순과 한용운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전에 안창호 선생님도 계셨지만 이제 뭐 도산공원으로 가셨으니까 망우공원에 오시면 유관순 열사가 계시다.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9월 28일 오후 3시에는 이곳에서 그 추모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유관순 열사에게 보내는 추모의 편지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 이 세월의 흔적에 의해서 지금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이태원 묘지 무연 분묘 합장비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희미하죠 글씨가. 전에는 여기 오기 힘들었어요. 이 길이 생기면서 유관순 열사를 아주 접하기에 너무 편하게 되었습니다. 묵념을 좀 합니다. 여러분 같이 묵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묵념. 바로 중랑문화원 해설사이면서 저는 시를 낭송하는 사람입니다. 중랑문화원에서 시 낭송 강의를 하고 있는데 꼭 여기에 오면은 유관순 열사님께 바치는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네의 별 나태주 조국이란 말 모국이란 말 앞에 문득 떠오르는 어여쁜 이름 하나 있으니 유관순. 19 꽃다운 나이 철없는 처녀의 나이에 어쩌면 그리도 의젓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굳세고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불길 고향 땅 아우네로 옮겨와 어버이들 함께 목청껏 외쳤으니 아름다우셔라 곱기도 하셔라. 봉숭아꽃보다 동백꽃보다 붉은 마음이여. 배고픈 시절 고달픈 날들 기차 소리를 듣고서도 다른 동무들 귀에는 동전 한 푼 들렸다는데 대한독립 대한독립 그렇게 들렸던 귀여. 보배로운 귀여. 아름다우셔라 곱기도 하셔라. 봉숭아꽃보다 동백꽃보다 붉은 마음이여. 구름 낀 밤하늘이라도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 별빛은 여전히 반짝이는 것. 조국의 하늘 모국의 하늘에 여전히 빛나는 별빛이여. 아우네의 처녀 별빛이여. 우리들 가슴 속에도 오래 반짝여 꺼지지 마소서. 길이 함께 하소서. 유관순 열사님 보고 이쪽으로 박인환 시인 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박인환 선생님 연보비입니다. 자,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와 숙녀 시중에서 옮겨놓은 곳인데 요 아래 50m밖에 안 돼요. 시인 박인환 지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그 세월이 가면이라는 그 시 중에 일부죠. 이곳은 박인환 선생님의 묘입니다. 박인환 선생님의 대표시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기억나나요? 세월이 가면, 읊으면 너무 좋은 시, 목마와 숙녀라는 시가 있습니다. 박인환 선생님은 강원도 인제에서 출생하셨어요. 인제에서 태어났는데 박인환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똑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박인환을 그렇게 강원도에서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회지로 아버지가 먼저 직장을 옮기고 박인환 선생님을 먼저 도회지로 공부를 하게 오는데 아버지께서 의사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너는 꼭 의사가 되라, 의대를 가라 그랬는데 박인환 선생님은 그거보다는 글 쓰는 게 좋았고 시를 너무 좋아해서 의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차려서 서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거기서 뭐 돈벌이를 했다 이런 거보다는 지인들의, 문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정숙 여사도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지요. 박인환 선생님의 그 마리서사라는 그 서점 이름이 마리가 뭘까? 마리가 뭘까? 했는데 그 프랑스의 마리 로랑생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박인환 선생님이. 그래서 아마 마리 서사라고 했을 것이다. 박인환 선생님 그 아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인 이상을 엄청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이 그 추모제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추모 일을 한 달이나 앞당겨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준비하시다가 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서 아마 몸이 많이 축이 났던 것 같아요.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무덤에 조니워커하고 또 담배도 묻혔다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 추모사를 조병화 시인께서 참으로 너는 정들다가만 그런 애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모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인환 선생님은 그 모더니즘 시를 쓰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쓰여왔던 시보다는 좀 더 뭔가 새롭고 새로운 도시를 향해서 나가고 싶었던 새로운 외침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인환 선생님 그 아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아버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분이라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열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입술은 내가 우스꽝 서 사라진 해도 여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이중섭에 대한 그 표지입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났고 오산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술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기까지의 이야기는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묘가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이장을 해가고 꽃밭을 만들어 놨어요. 아마 이중섭 선생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그 한국의 피카소라고 하는 이중섭 선생님의 묘입니다. 이중섭 선생님은 유난히 황소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평안도의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미술 공부를 하러 가시죠. 그곳에서 마사코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나중에 이중섭 선생님이 먼저 한국으로 오고 마사코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혼자서 한국으로 오죠. 이름도 이남덕,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자라 하여서 이남덕으로 이름도 바꾸고 결혼식도 올리고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던 중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제주도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피난살이 하다가 부산 천막촌으로 이사를 다시 피난을 또 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마사코도 아프고 아이들도 건강도 안 좋고 또 일본에 있는 장인도 돌아가시고 여차여차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죠. 이중섭이 혼자 남고 그때부터 이중섭의 그리움의 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만 그렇게 큰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전시회를 해도
뭐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움의 병에 걸려 미칠 것 같을 때 한 1년 후에 잠깐 가죠. 일본에 갔다가 6일 만에 돌아옵니다. 친구들이 거기 눌러 살지 왜 왔느냐 그러지만 불법 체류가 될까 봐 이중섭 선생님 다시 오시죠. 황소 그림을 열심히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지만 점점 더 생활은 어려워지고 그리운 마음은 더 해가고 만날 수는 없고 이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이중섭 선생님 돌아가실 때는 결국 뭐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죠. 이중섭 선생님이 소나무를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이 소나무가 굉장히 저 위에서 봐도 소나무를 보면 여기를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이중섭 선생님이 소나무를 좋아해서 시인 구상 시인님께서 이 나무를 심어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그 소나무 노래를 이중섭 선생님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굉장히 예쁘죠 이게. 이 조각가 차근호라는 조각가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여기 이중섭 선생님은 태성이와 태연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을 넣어서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에 보면 태현이 태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해설사 시작할 때 와보니까 여기에 큰 이렇게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의 그 마사코가 다녀가신 거예요. 결혼해서 7년 정도 살고 70년을 기다렸다가 만난 거예요. 그 두 분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처음에 나누셨을까? 기자가 마사코 여사한테 이중섭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으니까 왜 그렇게 빨리 갔어? 그 말이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지금쯤은 두 분이 만나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관순, 박인환, 이중섭 요 세 군데 빼기 못 왔지만 이 길을 따라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만 해도 5, 60명이 계십니다. 한 바퀴 돌면서 다 관람을 해주시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정말 근현대사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잠들어 계시는 박물관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찾아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